안녕하세요, 외부자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쟁이에게 사주팔자를 해설받으면서 자신의 운명을 점쳐보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 저희는 과거 20세기에 벌어졌던 사건과 유행들을 짚어보고 앞으로 우리 미래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패션. 요즘 유행하는 패션 스타일이 뭔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바로 Y2K입니다. 과거 1999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의 분위기가 나는 옷차림을 보통 Y2K라고 부릅니다. Y2K는 Year 2000, 즉 2000년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엔 곧 19세기를 벗어나 20세기가 다가온다는 사실에 흥분과 긴장, 불안 등이 뒤섞여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저는 지금 시대와 20세기에는 어떤 공통적인 흐름이 있나, 20세기의 유행이 지금 되돌아온 이유가 뭘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Y2K는 변화가 많았던 20세기에 유행한 옷차림이었고, 우리가 사는 현 시대도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전 등 IT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더욱 빨라져서 기술과 산업의 혁신이 요구되는 주기 또한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급부상하거나 기술적 특이점이 언급되는 등 다시 또 새로운 변화가 다가오는 어떤 과도기의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요. 패션에 관심이 많은 제 여자친구에게 Y2K 유행에 대해서 물어보자 여자친구는 패션의 유행은 10년에서 20년 주기로 되돌아온다고 하잖아. 지금은 인스타그램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더 개성 있는 패션으로 눈길을 끌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한 스타일이 Y2K일 뿐일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스타일이 유행하는 정확한 이유는 패션 문외한인 제가 알기 힘들겠지만 왜 20세기의 유행이 지금 돌아왔을까 하는 작은 생각에서 출발한 저는 지금 시대와 20세기의 공통점이 얼마나 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도서 출판 분야에서 현 시대와 20세기에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이 도서 1997년도에 IMF를 거치고 2000년이 지나자 한국의 인문학 그리고 자기개발 분야의 도서에서는 웰빙이라는 키워드가 화제였습니다. 당시에 유기농, 명상, 요가 등 자연 친화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조명을 받기도 하고 웰빙이라는 이름을 단 상품들이 우후죽순 나왔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빠르지 않고 공유가 활발하지 않아서 소시민이나 중산층 계층에서는 부자의 생활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 다음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던 세이노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이 한국에서는 흔히 보기 힘든 1000억 원 이상 자산가가 썼다는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은 자기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읽혔습니다. 바로 이 책이 20세기로부터 무려 23년을 거슬러서 현재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랭킹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한 번도 미디어에 출연한 적이 없는 세이노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Y2K에 이어서 20세기 초반과 현대의 두 번째 연결고리를 발견한 거죠. 굳이 왜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출연을 결정했을까요? 아무튼 묘하게 신기한 우연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읽는 게 취미라는 지인은 이렇게 말했는데 2000년대 초중반에는 넌 아무 잘못 없어, 넌 있는 그대로 괜찮아, 이런 내용이 강조되는 힐링 키워드의 책들이 많았거든. 근데 요즘 경제나 자기개발 분야의 책들은 성장과 발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많아. 지금 시대는 옛날과 달리 정보에 접근하는데 더 이상 권한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고, 신사임당으로 알려진 주원규님께서 최근 영상에서 오프라인 과일 가게에는 50에서 100명도 유입시키기 어렵지만 유튜브 조회수는 1000명 나오면 망했다고들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바꿔 말하면 500명에서 1000명 단위의 트래픽을 그 누구라도 발생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난 세기 유행했던 힐링 키워드의 책들에서 너는 있는 그대로 괜찮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현실에 만족하면 행복할 수 있어, 이런 내용이 주가 되는 책들이 줄을 이어서 나왔었는데 저는 이런 말은 사람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출간된 Can't Hurt Me라는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고긴스도 거울 속 자신에게 돼지 새끼라고 말하고 부정적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어요. 아무튼 20세기 책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에 영상의 5번째 파트인 철학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경제.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리볼빙 잔액은 7조 1729억 원, 햇살론 대출의 누적 대입연재 금액은 2조 6076억 원, 대한민국 전체 가계부채 잔액은 1727조 9160억 원입니다. 경기는 많이 악화됐고
어제 2,500원이던 커피는 오늘 2,700원이 됐고, 택시, 전기, 버스, 수도, 월세 등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서 아우성치는 뉴스 기사를 보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3년 2월을 기준으로 4.75%까지 올랐고, 곧 추가로 더 인상할 거란 얘기가 돌고 있는 상태예요. 과거 우리가 월드컵의 열기에 휩싸였던 2002년 당시에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던 미국의 부동산은 전례 없이 폭등했었습니다. 그 뒤로 다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2005년에서 6년 사이 미국 부동산의 가격은 주춤했고, 2007년에 부동산 시장의 꾸준한 성장만을 믿고 아무한테나 대출을 퍼주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이 심각해지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내 부동산 얘기로 돌아오면 2007년 5월부터 2021년까지의 시간 동안 국내 부동산은 6억 4천만 원이던 아파트가 11억 4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전 정권에서 내놨던 부동산 대책이 반대의 역효과를 가져오면서 시작된 상승 랠리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당시에 내 집 마련에 막차라도 타려고 영혼까지 끌어서 주택을 매매했던 많은 30대에서 40대 청년층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투잡 수리잡을 하고 있다는 게시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와 부동산이 과거 20세기 초반의 경제적 위기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너무 끔찍합니다. 이런 위기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다면 더 끔찍한 현실을 억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결과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부채 상황은 그만큼 최악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빚으로 올린 부동산은 거품이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을 태어나는 세대도 없는데 누가 사주냐? 라고 말하는데요. 혼인율과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결국 새로운 미래 세대가 없는 대한민국은 곧 망할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 출산율. 직장 다니면서 연봉 3, 4천 받으면 집도 못 사. 집 못 사면 결혼도 못 하고 당연히 자식들도 책임질 수 없어. 이런 생각 때문인지 20세기 초에는 홍기가 꽉 찬 나이로 여겨졌던 35살 남성 중에서 현재 10명 중 7명은 미혼입니다. 통계로 따지면 30대 남성의 50% 이상이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출산율이 한국보다 더 심하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혼인과 출산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낮은 출산율, 높은 금리, 주택 공급의 부족, 지방이 소외되고 주요 거점 도시만 더욱 도시화되는 현상은 일본의 도쿄, 중국의 상해 등 동북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영미권 국가들에서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방이 소멸하고 앞으로 주거 문제와 인구 과포화는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인 양극화와 자원 분배 문제로 이어져 사람들에게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출산율 문제에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실험이 있는데요. 바로 동물생물학자 존 B. 카룬의 쥐 사회 실험입니다. 실험의 내용을 빠르게 설명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실험은 1968년 가로 세로 210cm의 실험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실험용 쥐 암수 한 쌍을 집어넣고 음식과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장치를 통해서 이른바 쥐들을 위한 유토피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충분한 먹이와 천적이 없는 환경으로 인해 쥐들의 개체수는 폭등했습니다. 55일마다 개체수는 2배씩 증가해서 315일 만에 660마리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처음엔 겨우 암수 한 쌍이었을 뿐인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서 600일이 되었고 과연 쥐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최대 2200마리까지 늘어난 개체수는 거기서 정점을 찍었고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더니 결국 쥐들은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3800마리까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실험 공간이었지만 먹고 마시고 쉬고 번식할 공간이 부족해지자 쥐들끼리 서로 혐오하고 공격하는 경향이 생겨났고 결국 번식을 중단하거나 이미 낳은 새끼 쥐를 죽이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번식 경쟁에서 소수의 수컷이 암컷을 독점하고 여기에서 밀려난 도태된 대다수의 수컷쥐들이 번식에 아예 관심을 끊어버렸고 이런 이른바 초식쥐들은 아무리 매력적인 암컷쥐를 붙여줘도 번식과 경쟁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털을 관리하거나 먹고 마시는 데에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동성애 쥐들끼리 동성애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 쥐 실험 내용 뭔가 어디서 겪어본 상황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대한민국의 베이비붐 세대, 밀레니얼 세대, 현재 MZ세대까지 과거부터 언급한 차례대로 출산율은 폭등했었지만 서서히 줄어들다가 현재는 더 이상 새로운 세대가 없는 이른바 인구 절벽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은 실험쥐나 동물과 분명히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카룬의 쥐 실험과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상상하면 참 무서운 현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쥐들의 개체수가 피크를 찍고 나서 서로 혐오하고 공격하고 또 도태되거나 번식을 포기하고 동성애까지 나타나던 이런 내용들은 해외에서도 인셀, 알파, 베타, 시그마 메일,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들의 문제나 트랜스젠더 범죄 등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별 갈등, 출산율 저하, LGBT, 다양성 존중 문제, PC주의 등 이 실험이 많은 걸 설명해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5. 철학. 20세기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인터넷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어디에 사는 누구라도 쉽게 온갖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자원과 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거대 기업들끼리 대다수의 부를 나눠가지고 이런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기술 혁신과 발전을 통해서 절대 다수인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기업들이 대신 결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대인의 삶의 수준은 월등히 좋아졌지만 왜 저는 그에 비해서 가면 갈수록 극단적인 사건 사고가 더 많이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정보의 공유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실시간으로 사건 사고를 더 빠르게 더 자주 접하게 된 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과거의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해주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철학을 현대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흑인 인어공주도 나오고 잘 나가던 게임의 캐릭터를 게이나 레즈비언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원작과는 다르게 영화나 게임, 주인공의 인종이나 성별을 바꾸기도 합니다. 간접적으로 때론 직접적으로 기업이 정한 새로운 기준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버리거나 따르게끔 만드는데 제가 음모론자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세뇌되는 사람들도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수의 만족이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소수인 기업이 다수인 일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는 뜻인데 솔직히 흑인 인어공주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저는 반대하는 측이 다수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 개개인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건 잡스가 만든 스마트폰을 인종 구분 없이 누구나 들고 다니고 주커버그가 만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매일마다 들여다보고 제프 베조스가 만든 아마존이나 한국의 김범석 대표가 만든 쿠팡에서 늘 새로운 택배가 오듯이 사람들의 삶에 더욱 편리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들이지만 더 나아가 철학이나 가치관 같은 중요한 것들까지 남의 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 언젠가 피해자 혹은 노예가 될지도 모릅니다. 기업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고 가치가 50%는 기본으로 뚝배기가 깨지던 20세기를 되돌아보면 위기 상황에 개개인이 고통을 견디고 더 잘 살기 위해서는 결국 철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근육질 몸매는 고통을 견디는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려면 고통을 견디는 과정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철학이 사람에게 인간이 가져야 할 덕목과 인간의 정의를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 19세기 이후 현상학, 해석학, 마르크스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다원주의, 실용주의 등 많은 철학이 나왔습니다. 21세기 현대 물리학의 기술은 불과 몇 년 만에 고속으로 발전해서 힉스 입자를 발견했고 여러 동력학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시대엔 마치 과학이나 기술이 철학을 대체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철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인간을 무엇이다라고 정의해왔지만 19세기 실존주의 이후 20세기부터 21세기 대한민국 도서출판 문화에서 유행했던 키워드는 웰빙, 힐링, 율로, 소확행 그리고 현재는 MZ세대의 유행인 갓생 살기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19세기 이후에 철학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면 심리학과 철학은 지금까지 항상 우리 곁에 존재했습니다. 웰빙이라는 말은 20세기부터 연구된 현대 심리학 중에 긍정심리학에서 처음 나타난 말이고 이 긍정심리학을 만든 마틴 셀리그만이 주장했던 행복을 이루는 요소 중에 하나가 웰빙입니다. 행복을 다룬다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심리학은 과거 프로이트의 부정적인 무의식을 파악하고 치료하려는 시도에서 발전해서 인간을 정의하고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요소를 연구하는 일종의 철학의 영역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잘 안 쓰지만 전 옛날에 뭔가가 떠오를 듯 떠오르지 않거나 전혀 다른 게 떠올라 버릴 때
게슈탈트 붕괴다 라고 말하곤 했는데 정작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된 말인지는 몰랐어요. 이 게슈탈트라는 말도 1951년 프리츠 펄스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형태주의 심리학에서 나온 용어라고 합니다. 누군가 했던 말 중에 지난 세기의 철학은 다음 세기의 상식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지난번에 다뤘던 몰입, 끈기, 회복 탄력성, 동기이론, 자율성, 자가결정성, 만족, 유예와 행동 조절, 자기 통제, 책임감. 전 이런 것들을 우리 시대의 현재 진행형 철학이자 심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앞서 말한 분야의 연구들을 발췌해서 만들어졌는데 독자들은 인용 자료의 유래나 연구 논문이 어디서 발췌했는가를 읽지 않아요. 물론 읽을 수도 있긴 한데 저도 찾아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20세기 도서출판 분야의 힐링 열풍 전후로 나도 작가야, 너도 작가야? 하면서 분별력 없고 적당히 뭉개는 내용의 자기계발책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왔었고 이 때문에 자기계발이란 카테고리 전체가 싸잡혀서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자기계발서는 똑같은 얘기만 한다. 긍정적으로 노력하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냐? 난 가난해서 배움의 기회가 없어서 성공 못한 것 같은데 네 말대로 하면 내 실패가 내 노력 부족이라고? 이런 식으로요. 거기다가 책 시크릿이 유행하면서 간절히 바라기만 하면 무엇이라도 끌어당길 수 있다는 식으로 자기계발을 일종의 판타지 소설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이렇게 뿌리 깊은 오해를 받게 된 것은 긍정심리학에서 인간의 행복과 행복의 정의를 정확히 측정되는 가치로 환원하지 못했던 탓도 있겠지만 자기계발 분야의 많은 작가나 책들이 일반 대중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는 말이에요. 긍정이나 인간 내면의 개발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은 확대 추정된 착각이고 긍정심리학은 이름과 달리 긍정성 자체가 가진 부정성에 대해서도 연구합니다. 최근 자기계발서에서 자주 인용되는 주제들은 철학인 실존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거나 긍정심리학에서 현재까지 연구하고 있는 신경생리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연구 주제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엔 실증적으로 실험을 통해 검증된 진리가 된 것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어서 아직 우리가 명확하게 받아들이기 힘든 단계이긴 하지만 다음 몇 세기가 지나고 우리 후손들에겐 이런 것들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질지도 모르죠. 앞서 패션, 도서, 경제, 출산율, 철학이라는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준비한 얘기는 끝이 났는데요. 제가 얘기했던 20세기 유행과 위기 그리고 현재 시대와의 공통점들은 단순히 제가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0세기에 화제가 됐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종말론처럼 현재 인터넷에는 러시아가 시작하는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했던 독일의 예언가에 대한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IMF와 비견되는 경제위기가 찾아올 거란 예측성 글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이 아니라 해도 우리가 불확실하고 위태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혼란과 불안 속에서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은 개개인의 맘속에 올바른 철학과 가치관을 담고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에 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외부자들입니다.